2022년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발송된 한 통의 공문이 서울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48시간. 정확히 이틀 안에 결정하라는 거였죠. 중국 공장을 포기하고 미국 편에 서든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CNN은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사면 초과에 몰리다.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선택의 기로에서 파산 위기. 월스트리트 저널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은 끝이다. 중국을 버리면 시장의 30%를 잃고 미국을 버리면 기술의 70%를 잃는다. 그날 하루 만에 삼성전자 주가는 12% 폭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했죠. 무려 18% 급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하루 만에 50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소식을 듣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은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제 이름은 데이비드 스턴버그입니다. 올해 58세이고요. 지난 25년간 반도체 산업을 지켜봐 온 분석가입니다. 하지만 분석가가 되기 전 저는 인텔에서 15년간 일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였죠.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에서 세계 최고의 칩을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바닥의 내부자입니다. 겉으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만지고 땀 흘려 일해본 사람이란 얘기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다는 표현도 약합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깔봤죠. 1995년 제가 인텔 산타클라라 본사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회사 식당에서 동료 엔지니어들과 점심을 먹다가 누군가 삼성 반도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회사가 DRAM 시장에서 순위가 올라가고 있대.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았던 선배 엔지니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Made in Korea. 그거 조립이나 하는 나라 아니야? 우리가 설계한 거 값싸게 찍어내는 거지. 기술이 뭐가 있다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게 당시 실리콘밸리의 분위기였습니다. 2010년 5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정했는데 그게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아니라 한국 본사, 그것도 경기도 화성 공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미친 짓이라고 말렸습니다. 너 정신 나갔어. 스탠포드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한국으로 간다고? 인텔, 퀄컴, 엔비디아 다 여기 있잖아. 왜 굳이 저 먼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아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몰라요. 지금 반도체의 미래는 한국이 만들고 있어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미래? 한국이 미래라고. 그건 착각이야. 한국은 영원히 2등, 3등 자리에 머물 거야. 진짜 혁신은 여기 미국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 부자는 그날 크게 싸웠습니다. 아들은 결국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명절 때 어머니가 통화 좀 하라고 해도 저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갔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 제 아내는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봐라. 결국 한국은 안 되는 거야. 소재 하나 없으면 공장 멈추는 게 한국 반도체야. 주변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말했죠.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 막으면 한국은 3개월 안에 무릎 꿇을 거야. 소재 기술은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100일 만에 국산화를 해버린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낸 거죠. 저는 그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일시적인 거라고. 그리고 2022년 10월 17일이 왔습니다. 미국의 최후 통첩이 날아간 그날 말이죠. 저는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방송이 한국 반도체 위기를 다뤘습니다.
분석가들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양자택일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치명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텐데.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전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48시간. 전 세계가 한국의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갔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오전 9시에 시작된 카운트다운은 10월 19일 오전 9시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시간마다 속보를 냈습니다. 48시간 중 12시간 경과, 아직 한국 정부 침묵, 24시간 경과, 청와대 긴급회의 계속, 36시간 경과, 삼성 SK 주가 추가 폭락,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 48시간이 끝난 뒤 펼쳐질 놀라운 이야기를요.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세계를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요.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40년 전 198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한 남자의 선언에서부터 말이죠. 1983년 2월 8일 월요일 서울 삼성 본사 회의실. 한 남자가 경영진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 반도체는 쌀보다 중요하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건희,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친 소리 아닌가? 우리가 뭘 안다고 반도체를. 일본도 수십 년 걸렸는데. 하지만 이건희 부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안에 세계 1위가 된다.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 소식은 곧바로 일본 언론에 퍼졌습니다. 도쿄의 한 경제신문은 2월 15일자 기사에서 비웃듯이 썼습니다. 쌀 농사나 짓던 나라가 반도체라니. 도시바가 10년 걸린 기술을 한국이 어떻게 따라잡는다는 건가? 100년 걸려도 불가능하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기술 잡지는 3월호에 짧은 칼럼을 실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도전, 무모한 도박인가 전략적 실수인가? 결론은 뻔했습니다. 둘 다라는 거였죠. 저 역시 그때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당시 저는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산업을 모르는 경영진이 내리는 잘못된 결정의 예시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작했습니다. 1983년 4월, 삼성은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첫 연구원은 단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이요. 같은 시기 일본 도시바의 반도체 부서는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미국 인텔은 8천 명이었습니다. 40배, 27배 차이였죠. 돈도 문제였습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투자한 첫 해, 예산은 1억 달러였습니다. 인텔의 연구개발비는 50억 달러였습니다. 50배 차이였습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기술 격차 15년, 인력 차이 40배, 자본 차이 50배. 결론은 명확하다. 삼성은 5년 안에 포기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 연구원들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24시간 3교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오후 4시부터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연구소의 불은 단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절반은 출근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나중에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집이 어디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연구소 책상이 침대였고 실험실 바닥이 거실이었습니다. 샤워는 회사 헬스장에서 했고 밥은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1년에 집에 가는 날이 열흘도 안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일하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영입했습니다. 1984년 7월, 삼성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박진우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그는 인텔에서 7년간 일한 메모리 반도체 전문가였습니다. 연봉을 2배로 올려줬습니다. 집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박사가 미국 동료들에게 이직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황당해했습니다. 너 미쳤어. 인텔을 박차고 삼성으로 간다고. 거기서 뭘 할 건데? 박진우 박사는 대답했습니다.
역사를 만들러 갑니다. 동료들은 웃었습니다. 역사. 거기서 만들 수 있는 건 실패의 역사뿐일 텐데. 1984년 11월 14일, 드디어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256킬로비트 D램 개발 성공. 한국 최초의 반도체였습니다. 이건희 부회장이 선언한 지 1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삼성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외신 기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1메가비트를 개발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겨우 256킬로비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성 연구소장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1년 뒤를 기대해 주십시오. 1985년 1메가비트 개발, 1987년 4메가비트 개발, 1989년 16메가비트 개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1990년 도쿄에서 열린 국제반도체 심포지엄에 삼성팀이 참석했습니다. 발표 순서를 기다리는데 옆자리 일본 엔지니어가 한국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조립이나 하던 애들이 여기까지 왔네. 기껏해야 우리 기술 베낀 거 자랑하려고. 그는 한국 팀이 일본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삼성 팀장은 일본 도쿄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발표를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일본 엔지니어는 당황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삼성팀은 64메가비트 D램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본보다 앞서다니, 정말 당신들이 개발한 겁니까?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하지만 삼성팀은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습니다. 기술 원리, 제조 공정, 수율 데이터. 완벽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아까 그 일본 엔지니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1990년대 중반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95년 삼성은 D램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일본 NEC였습니다. 격차는 5%포인트. 추격이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삼성은 더 공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1996년 한 해에만 1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년 국방비가 15조 원이었습니다. 거의 맘먹는 돈을 반도체 하나에 쏟아부은 겁니다. 외부에서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빚이 너무 많아진다. 위험하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1위가 될 수 없다. 1997년 초 삼성은 마침내 D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NEC를 제쳤습니다. 14년 만에 쾌거였습니다. 1983년 2월 8일의 선언이 현실이 된 겁니다. 아니, 10년이 아니라 14년 걸렸지만 어쨌든 해낸 겁니다. 한국 언론은 들썩였습니다. 삼성, 세계 1위 등극, 한국 반도체, 일본 꺾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1997년 11월, 한국을 강타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이름하여 IMF 외환위기, 국가부도 위기였습니다. 삼성의 빚은 200조 원이었습니다. 현금은 바닥났습니다.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삼성, 3개월 내 파산 가능성 90%. 1위에 오른 지 겨우 10개월 만에 모든 게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14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과연 삼성은, 한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1997년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국가부도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본 한국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거리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들이 결혼반지를 내놨습니다. 학생들이 돼지저금통을 깼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1위에 오른 지 10개월, 채 1년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1997년 12월 1일 삼성전자 본관회의실, 긴급 경영회의가 열렸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부채가 200조 원입니다. 현금 보유액은 3조 원.
이대로 가면 3개월 안에 현금이 바닥납니다. 한 임원이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을 매각하는 게 어떻습니까? 미국 마이크론에서 인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4년간 쌓아온 것을 팔아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반도체는 우리의 미래다. 다른 걸 팔아도 반도체는 지킨다. 1998년 1월 5일, 삼성전자는 전 직원에게 통보했습니다. 월급 33% 삭감, 임원은 50%.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더 긴 시간을 일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6개월 동안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실험실에서 먹고 자며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라도 보여주세요. 연구원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우리가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그해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삼성의 선택, 자살 행위인가 생존 전략인가. 기사는 냉정했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은 빚을 갚기 위해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오히려 반도체에 더 투자하고 있다. 이는 도박이다. 잘못하면 회사 전체가 무너진다. 하지만 삼성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경쟁사들이 투자를 줄이는 지금이 바로 격차를 벌릴 기회였던 겁니다. 1998년 9월 15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은 256메가비트 디램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였습니다. 경쟁사들보다 6개월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델, 일본의 소니, 독일의 지멘스 모두 삼성 제품을 원했습니다. 대체할 제품이 없었으니까요. 1998년 4분기 삼성전자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999년 연간 실적은 20조 원 흑자. IMF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진 겁니다. 해외 언론들은 놀랐습니다. CNN은 12월 31일 방송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불가능을 해냈다. 국가 부도 위기 속에서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다. 저는 그 무렵 인텔을 떠나 독립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삼성이 무너질 거라고 확신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더 강하게 말이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잘못 봤나?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삼성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디램 점유율 4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또 다른 반도체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이닉스 반도체. 과거 현대전자에서 출발한 회사였죠. 하이닉스는 삼성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디램 세계 2위 기업이었습니다. 한국이 1, 2위를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2년 1월 3일 화요일 하이닉스가 발표했습니다. 2011년 연간 실적 7조 원 적자. 회사 역사상 최대 손실이었습니다.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한 달 만에 50% 떨어졌습니다. 언론들이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이닉스 부도 위기, 제2의 IMF 오나. 미국 마이크론이 인수를 시도했습니다. 만약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 한국의 디램 독점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이 하이닉스 CEO 김종갑을 추궁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김종갑 대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회생시키겠습니다. 2012년 6월 하이닉스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20나노 공정 개발. 당시 업계 표준은 30나노였습니다. 20나노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성공하거나 죽거나. 연구원 300명이 투입됐습니다. 20시간 불을 밝혔습니다. 실패가 반복됐습니다.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무급 근무를 제안했습니다. 월급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기술 개발이 먼저입니다. 그들은 자기 돈으로 연구를 계속한 겁니다. 2012년 9월 27일 목요일 새벽 3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20나노 디램 개발 완료. 세계 최초였습니다. 삼성보다도 2개월 빨랐습니다. 그날 아침 연구원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김종갑 대표가 연구소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연구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하이닉스 주가는 하루 만에 30% 폭등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한국의 디램밀 2위 체제는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7년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월요일, 일본 정부가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3대 소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일본이 독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입 의존도는 100%, 일본이 수출을 막으면 한국 반도체 공장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7월 4일, 삼성과 하이닉스 CEO들이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재고를 확인했습니다. 불화수소 재고 3개월분, 즉 3개월 후면 공장이 멈춘다는 얘기였습니다.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 90일 안에 붕괴 가능.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숨통을 끊었다. 저도 그때 분석 리포트를 썼습니다. 이번엔 정말 피할 수 없다. 소재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 세계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하지만 한국은 또다시 불가능을 시도했습니다. 7월 5일부터 국산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소재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원 모두가 뭉쳤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100일 안에 국산화.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00일 후인 10월 13일 일요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산 불화수소 개발 성공. 순도 99.999% 이상. 일본 제품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일을 해낸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한국의 불화수소 수입 의존도는 100%에서 0%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이 됐습니다. 한국은 IMF 위기도, 하이닉스 위기도, 일본 규제도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압박해온 겁니다. 과연 이번에도 한국은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요?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백악관의 최후 통첩이 서울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부터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48시간. 정확히 이틀 안에 한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중국 공장을 포기하고 미국 편에 서든지, 미국 기술을 포기하고 중국 편에 서든지. 언론들은 실시간으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48시간 중 6시간 경과. 한국 정부, 아직 침묵. 12시간 경과. 삼성 SK 긴급회의 계속. 24시간 경과. 주가 추가 폭락.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전 세계 증시가 요동쳤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15% 추가 폭락. SK하이닉스는 20% 급락. 누적 하락률은 30%를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이틀 만에 80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미국을 선택할 겁니다.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중국 시장을 잃더라도 미국 기술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튜디오의 다른 전문가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18일 오후 11시, 36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12시간. 청와대 집무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삼성, SK 대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 뉴스는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12시간. 거리의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손해인 것 같아요. 한 중소기업 사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 포기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다 죽습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마지막 30분을 남겨둔 시점. CNN은 생방송으로 청와대를 비췄습니다. BBC도, 알자지라도, NHK도 모두 서울을 주목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거래를 멈췄습니다. 한국의 답변을 기다리며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펀드 매니저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날 아침만큼 긴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오전 8시 50분, 한국 정부 대변인이 브리핑룸에 들어섰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변인이 발표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문장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선택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대변인은 계속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며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국 모두와 협력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중국 공장도 유지하고 미국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대변인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양국과 조율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양국 모두 반도체 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CNBC 프로듀서였습니다. 데이비드, 지금 뉴스 봤어요? 당신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긴급 출연 가능해요? 저는 TV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이 한국의 발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모한 선택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었던 겁니다. 한국이 내민 카드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미국 텍사스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신공장 건설. 둘째, 중국 시안 공장은 그대로 유지하되 최신 기술 이전은 제한. 셋째, 양국 모두에게 필수 공급자로서의 지위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2022년 기준 디램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43.5%, SK하이닉스 28.5%, 합치면 72%였습니다. 전 세계 디램의 4분의 3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NAND 플래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34%, SK하이닉스 15%, 합치면 49%,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한국 없이는 스마트폰을 못 만들고, 컴퓨터를 못 만들고, 자동차를 못 만들고, 무기를 못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협상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10월 19일 오후 2시, 백악관 성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 한국 기업들에게 무기한 예외를 승인한다. 사실상 백기투항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 양국 모두 물러선 겁니다.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전 세계 증시가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급등, 상한가 20%, SK하이닉스도 상한가. 단 하루 만에 이틀간 빠진 것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나라라는 것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면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작은 나라가 지위를 굴복시키다. 이코노미스트는 표지 모델로 태극기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The Korean Way. 한국식 케밥이라는 뜻이었죠. 2023년 한 해 동안 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1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직접 삼성 텍사스 공장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3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삼성 화성 공장을 견학하며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강국이군요. 7월,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반도체 소재 규제를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한국에게 잘 보이려는 몸짓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정확히 1년 후, 나스닥 반도체 지수에서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42%를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500조 원이 넘었습니다. 한국 GDP의 4분의 1이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28개국에서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처럼 되고 싶다는 거였죠. MIT의 한국 반도체 연구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스탠포드에도 삼성 기술연구소가 생겼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한국을 무시한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10년 전 아들을 한국으로 보낸 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 그리고 한마디 하는 것.
미안하다. 내가 옳았어.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저녁 9시, 저는 마침내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나야. 아빠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빠. 우리는 그날 밤 3시간 동안 통화했습니다. 10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은 지금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바로 작년의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알았니? 한국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아들이 답했습니다. 전 믿었어요. 이 사람들을 봤거든요. 밤새워 일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을요.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전화를 끊기 전에 저는 말했습니다. 보러 가도 되니? 아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아빠. 2023년 12월 15일 토요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아들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포옹했습니다. 아들의 어깨에서 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이 제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날 오후, 아들은 저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공장 규모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축구장 160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였죠. 건물 앞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하루에 생산되는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 500만 대에 들어가는 양이에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구나. 40년 전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연구원이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내일 회의 준비 다 됐습니다. 아들이 소개했습니다. 아빠, 이분은 김민준 연구원이에요. 작년에 우리 팀에 합류했죠. 도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젊은 연구원이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일본에서 5년 일하다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미래니까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제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오는구나. 40년 전과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더 놀라운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3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세계 기업 순위 21위. 아시아에서는 대만 TSMC 다음으로 큰 반도체 기업이었습니다. 5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 메모리를 개발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었죠. 엔비디아가 즉시 전량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9월, 한국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직접 고용 30만 명, 간접 고용 150만 명. 전체 취업자의 5.5%가 반도체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해 겨울, 저는 아들과 함께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반도체 전쟁의 내부자들 한 미국인이 목격한 한국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시각을, 아들은 한국의 현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상통화로 원고를 검토했습니다. 10년간 못한 대화를 책으로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책은 2024년 12월에 출간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나왔죠.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2025년, 지금 이 순간입니다. 11월 기준으로 한국의 디램 점유율은 더욱 올라갔습니다. 삼성 45%, SK하이닉스 30%, 합치면 75%입니다. NAND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35%, SK 16%, 합치면 51%. 과반을 넘어선 겁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인정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왕은 한국이라고. 그리고 변화는 한국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삼성이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세웠습니다. 인도에는 SK하이닉스 교육센터가 생겼습니다. 총 15개국에서 한국식 반도체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MIT가 한국 반도체학과를 정식으로 개설했습니다.
교수진의 절반이 삼성과 SK 출신입니다. 스탠포드도 9월에 같은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반도체를 공부합니다.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면서요. 지난달 10월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발표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한국인 반도체 연구원 이름이 올랐다고요. 차세대 양자 반도체 연구로요. 아직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세계가 이제 한국 기술을 노벨상 수준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이사했습니다. 삼성동 아파트에서 아들 가족과 같은 단지에 삽니다. 손녀를 매일 봅니다. 손녀 이름은 소피아. 5살입니다. 이 아이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반도체가 뭐예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연구한 건데 내 아빠가 세계 최고로 만드는 거란다.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나중에 반도체 만들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 문화센터에 다닙니다. 60세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가 쉽지는 않지만 재미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한국말로 인사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에도 박수를 쳐줍니다. 지난주에 아들과 함께 다시 평택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신규 라인 준공식이었습니다. 500조 원을 투자한 최첨단 라인이었죠. 준공식에서 한 신입사원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삼성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갔죠.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40년 동안 목격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한국. 3번의 위기를 3번의 기적으로 바꾼 사람들. 그리고 세계를 무릎 꿇게 만든 기술. 저는 40년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옳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평택과 화성, 이천의 공장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내일의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AI 반도체에서도, 2050년에는 양자 컴퓨터에서도 한국이 세계를 이끌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기적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다음에는 AI 반도체 전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